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 비리 3인방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4.7 재보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더니 국민에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비리 3인방 장관들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한 배경과 과정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네네. 그러니까 11일 오후죠. 네. 비리 3인방, 흠결 3인방이라고 네네. 이렇게 부르는 네. 임노박이라고 그렇죠. 또 언론에서는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장관이 세 사람이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네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14일까지 국회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송부를 요청을 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한다든가 지명을 네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밀어붙인다는 쪽으로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송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때 이제 사퇴시키는 게 보통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송부를 하겠다는 건 내가 이 사람들이 임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게 법적인 어떤 그런 요건입니다. 그래서 재송부까지 해서도 안 될 경우는 그대로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대통령의 어떤 마음이지만 재송부를 요청한다는 건 분명히 이 사람들을 내가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며칠간의 여유를 주면서 네. 국회에서의 그런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난번 취임 4주년 그렇죠. 기자회견 때 그 대통령의 한 7분여에 걸친 네. 그런 설명으로 볼 때는 예, 예. 그 중에 몇 명 정도 지명 철회라든가 자진 사퇴 쪽으로 이렇게 몰고 그렇죠. 가지 않겠다는 뜻이 나타난 그렇죠.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론조사 기관인 STI에서 조사한 그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게 좋느냐 아니면은 철회하는 게 좋느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10일에서 11일까지 이주간 조사를 했는데요. 임명 철회 여기가 57.5%. 네. 그리고 57.5%입니다. 임명 동의 이쪽에 30.5% 임명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배의 차이로 그렇죠. 국민의 뭐 한 60% 정도가 그렇죠. 10명 중에 6명이. 예,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 않다. 하지 않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 아니더라도 예. 우리 국민들이 이번 그 새 후보자의 여러 가지 위법,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에서도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낙마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또 지도부 결단을 촉구하는 중진 이상민 의원의 공개적인 그런 발언까지도 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여론조사가 그때마다 있었습니다. 장관 후보자 그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변창흠 후보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물론 그때 반대하는 사람이 높았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자,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쪽의 격차가 그래봤자 뭐 45대 40 뭐 이런 정도에 불과했고 지금처럼 57대 30
50대, 그러니까 거의 60대와 40대 정도의 어떤 그런 차이를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보인다는 건 역대 최장의 어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민심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여당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일사불란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일사불란. 그렇죠. 어떤 경우도 이 자기네들이 보디가드로 나서서 모두 다 방어를 했지. 지금처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최소한 한 명이라도 좀 사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은 임명해야 돼 하고 이유를 하나씩 댔잖아요. 네. 문제가 됐던 세 명 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이 한진해운 해수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한진해운 때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뭐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과 전문성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삼고 처리를 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그렇죠. 하면서 국민들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7분여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의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초유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당혹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가장 지금 당혹스러울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행을 했을까? 자, 첫 번째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딱 누가 떠오르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이 떠올라요. 네. 그 사람은 비서실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열린우리당이 청와대를 어떻게 흔들었는가를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집권 4년차, 5년차에 그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꼴이 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재보궐도 이렇게 되고 이 송영길 당대표 막 공언을 했잖아요. 예. 당이 결정하면 내각이 따라야 된다. 당 주도권. 그렇죠. 당 주도를 강력히 지금 외치고 있죠. 처음부터 외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문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당의 바람대로 한두 명이라도 낙마시켰을 경우 일단 당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그렇다면 당내에 그러니까 이 주자들 여권 주자들이 마음껏 차별화를 시도할 테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레임덕에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것부터 지켜야지 그래도 자기가 어쨌든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상반기라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절박한 어떤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임기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문재인식 오기, 독선. 거기에다가 이번에 송영길 군기를 확실히 잡아놓지 않았다가는 내가 완전히 핫바지 되겠어. 그렇죠. 뒷방노인 되겠어. 그렇죠. 그런 지금 의구심이랄까 우려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은 야당 들으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여당. 당신들이 왜 그렇게 야당이 공격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 거기에 동조하냐. 그런 경고음이라고 다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문제는 좋은 후보자를 내놓으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파렴치범 아닙니까? 쓰레기들 아닙니까? 도적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놓고 청문회 타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이 저는 10명 중에 6명이나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유고 누가 떠오르냐면 김상조 정책실장이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김상조 정책실장 때문에 진짜 분노했잖아요. 자기가 그 정책을 수행해서 국민들에게 이 집행하는데 거들어야 되는 그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5% 이내로 하라라는 정책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깬 사람이잖아요. 그 법을 집행하기도 전에 자기가 임대인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을 먼저 받았다. 이거 굉장히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는데 지금 이 3인방이 딱 그 꼴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 해수부 장관 박준영 후보자 뭐 해야 되죠? 해수부가? 밀수가요. 항공보다 배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렇죠. 해상 밀수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항공은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는 뚫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죠. 컨테이너 그리고 또 엄청나게 물량이 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그러니까 이 해상 밀수를 직접 이 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장관이
후보자의 가족이 도자기 미수를 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또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혜숙 과기 정통 장관이요. 이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원래 이전에 그 과기연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었잖아요. 그 연구회가 뭘 하는 거냐면 정부 산하기관의 그런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그런 단체라든지 연구기관에 돈 집행하는 데예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하는 일은 없고 돈만 가지고 정부도 이제 자기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거 갖다 나눠주는 자리예요. 그렇죠. 나눠주는 자리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갖고 세미나 가는 자리에 가족들이랑 같이 간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징계를 먹은 연구원들도 많아요. 근데 그 태도가 사실 연결되잖아요. 자기 직무하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노영우 국토부 장관 관사 재테크. 국토부 장관이 지금 관사 재테크를 했다라면 그게 이 말이 됩니까? 김의겸이는 관사 재테크 하다가 예. 국석 선생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반열에 본인 스스로가 청와대 대변인 그만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상조 때문에 더 분노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관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분노했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왜 야당 발목 잡는데 여당도 동조해. 이렇게 지금 윽박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간에 네. 지금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3명 상당히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우선 11일 재선원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서 아까 김상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 명령에 당이 따라가는 식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마치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강의하듯이 네네. 이렇게 하는 행태 이런 것도 고쳐야겠다. 네네. 당이 그러니까 실력을 가지고 청와대도 제압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어디다 대고 청와대 참모들이 와가지고 예, 예. 국회의원들을 가르치려고 들어. 예, 예. 이거 안 돼.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어. 거기서 나온 얘기가 김상조가 예, 예. 부동산 정책을 망쳤다. 예, 예. 그리고 내로남불을 극치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아픈 곳인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송영길 대표가 네, 네.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도 뭐 이렇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중간에 나갔다고 하는데 김병욱, 조응천 여러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사실상 청와대를 까는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사람 잘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비공개로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 민초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최소한도 부적격자 1명 정도는 낙마를 시키는 게 그리고 지도부가 그것을 청와대에 건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나섰어요. 네. 거기에 그 간사가 고영인 의원이에요. 네네. 우리 종신대 역시 코씨들 뭐 이런 건 또 앞에 서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초재선 의원도 그렇고 조선인 이상민 중진 의원까지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고 한다면은 청와대가 이것을 무시하고 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제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은 청와대가 강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재송부를 요청을 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도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이건 정말 부적격입니다라고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완전히 그런 각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시작도 하기 전에 아직 이게 첫 번째예요. 보니까 송영길 당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의 야당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제 국회를 다시 출범시키는 첫 번째가 이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들 어떻게 하느냐의 갈림길인데 만약에 지금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 투톱이 이게 한 사람만은 제발 좀 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의 파장, 그 다음부터 청와대의 그런 어떤 권위가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자진 사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담 주기 싫다. 그렇죠. 이건 대통령한테도 누를 끼치고 당한테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자진 사퇴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장관 하루라도 해서 장관 이름을 달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은행일치를 할 수 있을까?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청와대 요구를 수용했다면 송영길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곧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데 대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지 뭐 청와대가 치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친문 이런 쪽에서는 지금 또 그리고 청와대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 명의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임명하면 그만인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 뭐 거기도 사유에 라인펀드 투자 의혹 그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여기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물론 자기들이 의석이 많으니까 174석이나 되니까 뭐 통과시키면 되지만 여기서까지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교수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권이 레임덕하는 10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총리 인준 실패예요. 대개 보면 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물론 총리는 아니지만 부총리에 임명시키려고 김병준 부총리 임명시키려다가 실패한 게 그때 막 연륜회의당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됐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도 정홍원 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된 게 계속 짐 싸다가 또 풀고 그렇죠. 몇 번 안대희 후보자 사퇴하지 몇 문창국 번은 사퇴하니까 재활용을 3번인가 했어요. 예. 뭐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지속될수록 이 국회의 권한이 목소리가 커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이 지지율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전례로 비춰봤을 때도 사실은 집권 말기에 총리 인준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도 라임 운운 막 세게 하지만 김부겸 총리는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컸거든요. 대신 이쪽에서 그 몇 명 낙마시키고 하다못해 법사위원장 같은 거 한 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죠. 협상의 어떤 카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어저께 이제 그 양쪽 대표끼리 상견례 하면서 그 얘기를 가졌지만 제가 딱 기사 보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굉장히 공공해졌어요.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 원내대표한테 뭐라고 사정을 하냐면 아니 앞으로 야당에서 법안 만약에 이렇게 입법할 법안 있으면 얘기해줘요. 우리가 면상 세워줄게. 적극적으로 해줄게. 통과시켜주겠다. 아니 카드가 오죽 공공했으면 그걸 카드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도 있지만 또 진짜 문제거리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그렇죠. 대한 청문회도 있죠. 청문회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지금 14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뭐 최고위원들이 올라가겠죠. 간담회 오찬은 아니고 카단 마시는 차담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타협점이 나올 것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거 아닌가. 거기서 탁 또 대통령이 수용해가지고 민주당에 길을 세워주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거기에 또 이철이 정무수석도 그 임명장 받을 때부터 가서 민심을 제대로 전하고 할 말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꾀돌이가 뭔가 꾀를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얼핏 들기는 들어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 오늘 아침 신문 사진 하나 보셨어요? 아주 재밌는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 이철이 정무수석이 김혜숙
인사수석 예, 한테, 김혜숙이. 이 김혜숙 인사수석한테 그것도 빨리 잘라야 하는데. 가서 이렇게 DMR을 하는데 손가락이 3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설명이 뭐냐면 손가락 3개는 무슨 의미일까? 뭐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3인방 얘기를 뒷뜸으로 뭐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연상을 시키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행태가 갑자기 변할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행태는 사실 외골수였어요. 어떤 수를 둬갖고 이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협상의 여지를 만들면서 탁 하고 뭔가 이런 그 모멘텀을 갖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다 고구마였잖아요. 그냥 뭐 밀어붙이는 것만 했지. 정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예, 예. 그 외골수 아닙니까? 혼밥 먹는 사람들, 그렇죠.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 하면 그대로 밀고 가는데 문재인 정권이 딱 그거 하고 있잖아요. 너무 교조적이잖아요. 신념처럼.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민주당 길을 세우게 해갖고 민주당이 타협하게 만든다. 협상의 주도권, 야당의 협상의 주도권을 틀어주게 만든다. 뭐 그렇다면 고단수죠. 고단수인데 이철희 정무수석은 충분히 그런 거 그림을 그려낼 사람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 정부, 이 청와대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너무 지금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해오다가 4.7 재보선이라는 민심에 본인 얘기대로 죽비가 아니라 멍둥이를 맞은 거예요. 본인은 죽비라고 얘기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든 게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행태가 또 이 비리 종합세트 3인방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다시 쌓이고 쌓여서 내년 3월 9일에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